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던 사람도 돌고 돌아 만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와 과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흔하게 들리지만 바로 내 주변에서는 듣기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잠시 이 이야기인 뒤로 하고 우선 제 남편과 만난 이야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이삿짐 센터가 번창하여 꽤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라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부자라고 소문이 났을 정도였죠. 하루는 제가 엄마와 아빠가 타고 있던 차를 냉동식품을 운반하는 트럭이 와서 박았는데, 알고 보니 트럭 운전수가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더군요. 트럭 운전수는 보험이 비싸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들었는데, 그 상태로 저희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파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해요.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는 트럭 운전수에게 저희 부모님은 아량을 베풀었고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부모님 두 분께서 든 보험으로 병원 비용을 처리하셨죠. 어쩌다 보니 그 소식이 동네에 돌아 저희 부모님에 대한 미담이 널리 퍼졌어요. 그땐 어려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엄청난 결정이었는지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아버지도 용달부터 시작해서 이삿짐 센터 운영까지 온 거라 트럭 운전수 처지가 실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의 이미지는 부유하고 마음도 너그러운 집안이 되어 있었죠. 덕분에 초등학교 때 저는 비교적 편안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니, 사실 무난하기보다는 그 나이 또래 애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서열 윗자리를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야 저도 어렸어서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딱히 힘이 센 것도 특출나게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제 말이라면 다 따라주고 양보해줬거든요. 유나야,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도 너랑 친해지면 좋지. 근데 왜 나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뭐? 니네 엄마가? 왜? 몰라. 너랑 잘 지내면 좋다나? 가끔 친구들에게서 그 나이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전해 듣곤 했어요. 그땐 그게 저희 집안 형편을 의식한 어른들의 소리 없는 강요라는 걸 몰랐죠. 그저 어른들이 날 좋게 보셨구나 하고 넘어갔죠. 집안 빼면 특별히 좋게 볼 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애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무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새학년이 되고 마음이 들떠 있었죠. 보통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학교를 쭉 다니면 웬만해서는 한 번씩 같은 반을 해보는데 처음 보는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애들 말론 3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애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다가 전학을 왔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런 소문이 따라붙기가 쉽지 않아서 그 애가 참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애가 절 보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너 나 알지? 하고요. 저는 안 그래도 처음 보는 애라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대뜸 그렇게 물으니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반 된 거 처음이지 않아? 같은 반 된 건 처음인데 우리 같은 학원 다니잖아. 학원? 그땐 부모님이 여유가 좀 생기시니 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던 때라 다니는 학원이 3군데나 있었어요. 어딜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자 그 애가 자존심 상한다는 듯
절 쏘아보더라고요. 됐어. 기억 안 나면 말아. 그러고는 자리로 휙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애는 처음이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일을 반 애들이 전부 봐서 그런지 반 애들도 그 애를 기피하더군요. 소문도 소문인지라 다들 그 애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금방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졌고 그 애는 반에서 존재감이 없어서 쉽게 잊혀졌죠. 그런데 어느 날 엄하기로 소문났던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던 날이었어요. 각자 개인 필기 노트를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필기를 해오지 않은 친구들은 호되게 혼이 났어요. 모두 떨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그 남자애가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야, 너 숙제 안 했어? 안 한 게 아니고 안 갖고 온 거거든. 퉁명스럽게 돌아온 대답에 저는 좀 망설였어요. 공부를 엄격하게 시키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필기 노트를 2개씩 쓰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쓰는 노트 하나와 혼자 집에서 복습하는 필기 노트가 있었는데 내용은 동일해서 하나를 빌려줄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앞줄에 앉아있던 친구가 필기 노트를 안 써서 선생님께 혼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필기 노트를 쓰지 않은 앞줄 친구가 혼이 나는 걸 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가방에서 제 노트 하나를 꺼내서 그 애한테 내밀었어요. 야, 김지석, 이거 가져가. 너 써. 뭐? 여기 앞에 네 이름 쓰라고. 좀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얼떨결에 자기 이름을 쓰더군요. 다행히 그의 차례는 잘 넘어갔어요. 저에겐 늘 퉁명스럽게 굴던 녀석이 그 뒤로는 제게 좀 고마웠는지 온순히 지더라고요. 고마워.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 뒤로 저희는 급격히 친해졌어요. 마침 집에 가는 길도 제법 비슷해서 가끔 귀갓길이 겹칠 때면 하교도 함께 했죠. 지석이는 차가웠던 인상과는 달리 쑥스러움도 많고 착한 애였어요. 좀 틱틱 들 때가 있어도 다정한 애인 게 느껴졌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인생의 첫사랑이 시작됐어요. 지석이랑 저는 다른 반 친구들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서로를 대했어요. 반 애들도 저희의 기류를 이상하게 볼 정도로요. 야, 너 지석이랑 무슨 사이냐? 니네 사겨? 사귀긴 뭘 사겨. 그냥 친한 애야.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 거였는데 어렸던 저는 제가 혼자 지석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참 가슴앓이도 많이 하고 지석이를 좋아한다는 여자애가 생기면 괜히 질투도 하고 그랬었네요. 그렇게 1학기를 지석이와 함께한 추억으로 채우고 방학이 지나 2학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유나야, 우리 한 달 뒤에 이사 갈 거야.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 와. 알겠지? 응? 엄마, 나 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 아니야?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되는데 갑자기 웬 이사? 우리 유나 더 좋은 동네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거기는 길도 더 깨끗하고 살기 좋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갑작스러운 전학 소식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형편이 좋아져 더 이상 이 동네에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께서 저를 비교적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인 동네로 데려가 교육시키려고 하셨죠. 소식을 들은 저는 제일 먼저 지석이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석이의 반응은 생각보다 시큰둥했어요. 그래? 잘됐네. 축하해.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같이 슬퍼해 줄 줄 알았는데 역시 지석이는 나 혼자 좋아하는 게 맞았구나 하고요. 저는 남은 날들을 최대한 지석이랑 보내고 싶었는데 지석이는 저랑 정을 때려는 건지 예전보다 무뚝뚝해졌어요. 그게 또 그렇게 서러워서 그 한 달 동안 난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죠. 갑자기 전등 동네를 떠난다고 하는 부모님을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친구들과 아쉽게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사귄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나야, 울어? 울지 마. 저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고여 닦아내는데 제가 운다는 소리를 들은 지석이가 멀리서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 짧은 한마디에 결국 울음이 터졌죠.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한 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희 집에 이사가고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해 살아가던 중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이삿짐센터가 망해서 폐업을 했어요. 약간 무리를 해서 비싼 동네에 살고 있던 저희 집은 반강제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옛날 살던 동네에서는 너무 잘 살던 이미지가 강했던 터라 그 동네로 돌아가는 건 껄끄러웠는지 부모님께서는 다른 동네를 택하셨어요. 그 뒤로는 가족 모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생활을 했죠. 저 역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상업고를 택했어요. 뭐라도 빨리 배워서 취직을 해야겠다 싶었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었던 덕분에 상업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건 다행히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고졸 특채로 대기업 백화점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 브랜드의 의류 매장으로 배정받아 일을 시작했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 꽤 좋아하던 옷 브랜드라 나름대로 재미있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머, 너 유나 아니니? 나 기억해? 땡땡초등학교 6학년 1반 민정이. 아, 민정아, 당연히 기억하지. 너 반장이었잖아. 그니까 아니 다들 너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해했는데 여기서 일해? 응? 아, 어쩐지 좀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정이의 옷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고 부티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사회에서 갑과 을로 만난 듯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데 민정이가 갑자기 박수를 쳤어요. 맞다, 너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왜 우리 6학년 때 반 애들 모임 있거든. 뭐? 너네 아직도 만나? 야, 우린 그동안 꾸준히 만났지. 다 동네 친구들인데. 너는 이사를 가버려서 연락이 안 닿아서 못 불렀는데 마침 잘 됐네. 시간 되면 와, 같이 놀자.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아직도 모이면 네 얘기 한 번씩 나와. 아, 정말? 뭐야? 반응이 왜 그래?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혼자 너무 오랜만이라.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저도 그 동네에 쭉 살았더라면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친구들을 잃지도 않았을 거고 여기저기 전학 다니며 적응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야, 오랜만이면 어때? 우리가 몇 살 때부터 봐왔는데. 애들한테도 온다고 한다. 꼭 와라. 응? 그래, 알겠어. 나도 애들 보고 싶긴 하다. 갑자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6학년 때 반 친구들만은 하나하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특히 지석이 소식이 참 궁금했어요. 막상 토요일에 애들을 만나러 나가려니 오히려 더 못 참겠어서 민정이에게 지석이 소식만이라도 따로 먼저 물으려다 간뒀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매장을 떠나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죠. 지석이가 모임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민정이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민정이에게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받았어요. 토요일이 돼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아예 대관을 한 건지 작은 방 안에 익숙한 얼굴들이 꽉 들어찬 게 보였어요. 와, 이게 누구야? 유나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 잘 지냈어? 진짜 다들 살아있었구나. 야, 너야말로 죽은 줄 알았다. 어째 이사 갔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소식 하나 없냐? 못 만난 지 7년이 넘어가는데도 역시 동네 친구들이라 편하더라고요. 애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애타게 찾던 얼굴은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는데도 지석이는 나타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민정아,
지석이는 모임 안 나와? 아, 김지석? 걔는 모임 안 나온 지 좀 됐어. 짜식이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고 귀찮대나? 하여튼 걔는 아직도 까칠하다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해. 신경 쓰지 마. 야, 근데 김지석 걔 유나랑은 친하지 않았냐? 둘이 엄청 붙어 다녔던 것 같은데. 그치 유나야? 어? 아, 그치. 친했지. 어색한 웃음을 흘렸지만 결국 이 모임에서 지석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살짝 우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때였어요. 누가 출입문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쟤 김지석 아냐? 깜짝 놀라 바라본 곳엔 지석이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한참을 뛰어온 듯 뺨과 귀가 새빨개져서는 입김을 몰아쉬더군요. 유나 왔어? 저를 아직 발견 못한 채 입구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묻는데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있는 곳을 가리켰고 지석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랜만에 본 지석이는 키가 아주 컸고 남자답게 듬직한 덩치에 얼굴도 훤칠하게 잘 컸더라고요. 분명 지석이도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이 오래 알던 얼굴에서 몸만 큰 거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보고 싶었어 유나야.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와 그렇게 말하는 지석이에게 어린 시절 지석이를 짝사랑하던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요동치는 것 같았죠. 그날 모임 이후 저는 지석이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집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편지도 주고받았죠. 지석이와 제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두세 번 데이트를 이어간 끝에 지석이가 제게 만나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첫사랑이라면서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지석이와의 연애는 안정적이었어요. 생각도 모난 것도 없고 성향도 잘 맞아서 그 흔한 권태기 한 번 없이 장기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둘 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어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돌연 지석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랑 친하게 지내라고 엄청 극성이었거든. 진짜? 왜? 오래 사귀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서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나도 모르지. 네가 그때부터 어른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을 만한 애였나 봐. 근데 난 엄마가 하도 강요하니까 처음엔 네가 좀 싫었었어. 참나, 나도 너 첫인상 별로였거든? 자기 본 적 없냐고 틱틱대기나 하고. 아, 그걸 기억해? 그거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해지라고 굳이 학원까지 같은 곳 알아내서 끊어준 거야. 없는 형편에. 안 그래도 그게 너무 짜증나는데 네가 나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좀 화나서 틱틱댄 거였어. 나도 참 어렸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니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드릴 계획을 세우는 중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묘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친하게 지내라고 할 정도로 저를 좋게 보셨다니 저희 집 소문이 정말 좋게 나긴 했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석이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어머, 유나 왔구나. 초등학생 꼬맹이일 때 보고 정말 오랜만이다. 아줌마 기억 안 나지? 에이, 엄마, 아줌마가 뭐예요. 이제 고부지간 될 사이에. 아우, 어릴 때 봐서 그런가?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땡땡땡 백화점 다닌다면서? 역시 잘 사는 집 딸은 취직을 해도 대기업만 간다니까. 우리 지석이가 많이 모자라서 어떡하지? 지석이가 뭐가 모자라요, 어머님. 경찰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해도 월급이 적잖아. 대기업 다니는 우리 며느리만 하겠어? 우리 지석이 모자라 보여도 예쁘게 봐주고 지금처럼 잘 지내 둘이서, 응? 어머님, 제가 다니는 곳이 대기업이긴 한데 저는 고졸 특채로 들어간 거라 다른 직원들처럼 그렇게 월급이 세진 않아요. 지석 씨가 저보다 모자란 거 전혀 없어요. 굳이 안 해도 됐을 말인 건 알지만
어머님께서 말끝마다 대기업을 강조하시는 게 뭔가 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사단이 나기라도 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표정이 조금 떨떠름해지시더라고요. 고졸 특채? 아, 그래. 대학을 안 나왔구나. 왜 어렸을 때 유나 어머님이 유나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학구열도 높으셔서 대학은 당연히 보내실 줄 알았네. 그때 그래서 이사 간 것도 있었잖아. 그치? 그땐 그랬는데 도중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형편이 좀 기울었어요. 그래서 빨리 취직해서 도움이 되려고 상업고등학교 가서 지금 다니는 곳에 취직한 거예요. 뭐? 형편이 기울어? 어머님이 살벌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시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살짝 주눅이 들 뻔했지만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된 게 제 탓은 아니니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어머니의 냉랭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기가 죽더라고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 유난히만 생각하고 부잣집 따님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응? 게다가 대기업 백화점 다닌다고 자랑을 했더니 고졸 특채? 그거 평생 진급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김지석 쟤 때문에 미쳐 정말. 그쯤 되자 지석이도 황당했는지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엄마, 유나 앞에 두고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렇게 유나랑 잘 지내라고 생 난리를 치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고작 이런 대접해주려고 유나랑 친해지라고 하신 거예요? 야, 이 답답한 놈아. 그땐 유나네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고 얘도 공부도 잘하고 했으니까 친해지랬지. 무슨 놈이 집안 다 말아먹고 애도 빌빌거릴 때 친해지랬냐? 하여튼 간에 자식 새끼가 부모 속이라곤 요만큼도 몰라서는 단물 다 빠진 애를 뒤늦게 데려와서는 며느리라고 내가 속이 다 터진다 터져. 갑자기 가슴을 치시면서 울분을 토하는 어머니를 보자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온갖 거친 말을 쏟아내는 어머님 때문에 당황한 건 지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석이는 제 길을 막고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찬 바깥 공기를 쐬자 그제서야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유나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가끔 흥분하면 저렇게 말을 못 가리고 하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주의할게.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하는 지석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을 성사시킬 자신이 없다는 것밖에는요. 사귄 기간이 기간인 만큼 말하지 않아도 지석이는 제 속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유나야, 제발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 조금 속물 같긴 해도 정도 많고 나쁘기만 한 분은 아니야. 너한테 피해 안 가도록 내가 잘할게. 그리고 아직 우리 아빠는 못 만나봤잖아. 아빠는 네가 좋아할 만한 분이야. 장담할게. 지석이네 어머님과 아버님은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선 살림을 합치고 싶어 하시지만 아버님께서는 안 맞는 성향 때문에 억지로 함께 살기 싫다며 안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죠. 지석이의 설득에 넘어가 저는 아버님까지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버님께서는 저희 집안 형편도 저의 학력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그저 지석이가 오래 사귄 여자친구, 곧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로 대해주셨어요. 지석이 말대로 아버님은 제가 좋아할 만한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더군요. 지석이의 좋은 점이 아버님을 다 닮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을 만나 뵙고 나니 어머님 한 분 때문에 지석이와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어머님 성격을 아셔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는 따로 만나지 말고 같이 보자고 제안해 주셨고요. 아버님이 함께 있으면 어머님께서 덜 그러실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약간의 걱정을 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지석이가 제게 별다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서 포기하셨나 보다 하고 결혼을 진행했죠. 상견례 때도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결혼 후에 터졌어요. 지석이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 그러니까 제게는 큰동서가 변호사였거든요.
엄청난 엘리트의 집안까지 부여해서 딱 봐도 차별당하겠다 싶었는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차별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했던 해에 형님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임산부라서 차별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할 거리만 생겼다 하면 작은 애는 어디냐, 작은 애 시켜라 하시는데 임신한 형님께 일을 같이 하자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니 군말 없이 따랐죠. 그래서 형님이 아이를 순산하실 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하지만 조카가 태어난 뒤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야, 큰애는 지금 우리 첫 손주 낳느라 고생했는데 일을 나눠서 하려고 하니? 얼른 네가 상 좀 내와봐라. 아우, 우리 큰며느리.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하고 복직해라. 산후에 몸 망가지지 않게 관리 잘해야 해. 산후조리 비용도 보태주시고 아이도 맡아 돌봐주시고 큰동서가 혹시라도 변호사 일을 관둘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아주 지극정성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시종 부리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래, 옛날 본인이 손자 낳아준 게 유세일 수 있다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따랐어요. 어차피 어머님 저런 분인 거 어느 정도 알고 결혼한 건 저니까요. 다행히 뒤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아버님이 함께 계실 땐 제 편을 많이 들어주시기도 해서 숨통 틀 구석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이 유독 제 편을 든다는 걸 깨달으시자마자 더 못살게 구시더라고요.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네 시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틈만 나면 네 편을 드냐? 네가 잘난 게 뭐 하나라도 있기를 해. 집안 형편에 도움되기를 해.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저 양반이 저래? 그런 심술어린 말엔 대꾸할 기운도 없었죠. 어쩌다 남편이 듣게 되면 어머님과 남편이 싸우게 놔뒀어요. 하필이면 시댁과 형님 댁이 그다지 멀지도 않아서 생각보다 가족들이 자주 모였는데 정말 막판에는 너무 지쳐서 훌쩍 도망가고 싶을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쯤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저와 남편 사이에 축복이 찾아왔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임신했어요. 정말이냐? 축하한다 며느라. 어머, 동서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형님.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형님이 임신하셨을 때 누리던 혜택을 생각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께 시달릴 일이 없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가졌는데 이런 생각부터 든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생각이 드나 싶어서 그동안 잘 버텨온 스스로가 대견하더군요. 여보, 너무 축하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같은 여자니까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사람한테까지 못살게 굴진 않으실 거야. 형수님 임신하니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시는 거 봤지? 당신도 이제 고생 끝이야. 근데 그건 형님이 변호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임신하기 전에도 변호사라고 많이 예뻐하셨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손주 본 게 크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사이에 낳은 손주도 손주인데 손주 보게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가? 뭐 난 어머님이 형님한테 해주시듯이 나한테 안 해주셔도 괜찮아. 그냥 지금처럼 몸종 부리듯이 막대하지만 않으시면 더 바랄 게 없어. 농담하듯 이야기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그럴 일 없다며 만약 그런다고 해도 자신과 아버님이 뜯어 말릴 거라고 했죠. 그동안 남편과 아버님이 저를 나서서 많이 보호해준 건 맞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드센 길을 이길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저도 설마 임신한 사람은 괴롭힐 리 없을 것 같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얘야, 형님 왔는데 뭐하니? 다가상 좀 내어봐라. 어머, 어머님, 동서 임신했는데 좀 쉬라고 하세요. 제가 할게요. 동서도 저 임신했을 때 많이 일해줬잖아요. 됐다. 너는 앉아서 우리 손주 봐야지. 일하랴 육아하랴 힘든 건 너야. 쟤는 고작 임신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일할만 하지. 나중 되면 임신 핑계로 일 다 빠지려 할 텐데 벌써부터 봐주면 쓰겠니? 그래도 어머님, 임신 초기에도 몸 조심해야 하는데.
그건 다 요즘 사람들 엄살이야. 우리 때는 밥 갈다가 애 낳고 그랬다. 어머님의 강경한 태도에 도와주려던 형님도 결국 자리에 앉았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배도 나오기 전이고 몸을 움직일만 해서 나중에 힘든 순간이 오면 일을 다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상을 차려냈죠. 하지만 어머님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임신한 지 20주쯤 되었을까요? 슬슬 배뭉침이 시작돼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고 시도 때도 없이 밑이 빠지는 느낌이 나면서 아픔이 시작되던 때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자다 깬 적도 다반사여서 아프고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이때쯤부터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자궁이 약해서 조산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겪는 아픔에 겁이 나서 남편 말에 따랐어요. 힘들게 취직한 직장이라 쉽게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그만큼 아이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23주쯤 됐을 때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시어머님이 들이닥치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했는데 조카의 손을 잡고 계시더군요. 아가, 오늘은 작은 엄마가 놀아줄 거니까 작은 엄마 집에 좀 있어. 할머니 외출 다녀올게. 네.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카에게만 이야기를 한 어머님이 곧바로 현관문을 나섰어요.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어깨를 붙잡았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내가 너한테 미리 말까지 해야 되니? 그냥 노는 김에 애 좀 잠깐 맡아달라는 건데. 네? 그래도 말씀은 해주셔야죠. 제가 마냥 놀려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있는 건데. 아우 지겨워. 엄살은. 임신 핑계대고 내 아들 등골 뽑아먹고 있으면 네 목적 달성한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이 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너희 훌륭하신 변호사 형님을 위해 애라도 하루 맡아줄 수 있잖아. 아니 어머님, 어머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한 애를 왜 제가 맡아요? 저 지금 애 맡아서 볼 수 있는 컨디션도 아니에요. 요새는 혼자 힘들어서 밥도 잘 못 챙겨 먹는데 어떻게 애를 챙겨요? 나 때는 임신하고 일도 잘만 했어. 엄살 그만 부리고 애 좀 보고 있어. 나도 하루 종일 애만 본다고 답답한데 외출할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에게 시조카를 떠넘기고 간 날,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지옥을 넘나드는 줄 알았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급격히 낮아진 컨디션을 무릅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놀아주고 밥을 챙겨주는데 진짜 미치기 딱 좋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고 얼굴빛이 파래져 녹초가 된 저를 보고 남편이 기함을 했죠. 그날은 남편이 시댁에 시조카를 데려다 놓으면서 크게 한판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물론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요. 저는 그날로 정말 어머님의 악행은 끝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몇 주 뒤 배추 한 박스가 저희 집 앞으로 배송이 왔더라고요. 제가 시킨 게 아니어서 확인을 해보니 제 앞으로 와 있던 거예요. 의아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어머님, 배추 도착했냐? 네? 이거 어머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너희 집 가고 있다. 벌써 11월 말이잖아. 김장해야지. 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어머님, 저 김장 못해요. 배추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 임신 7개월이에요. 임신 7개월이면 뭐? 내 말 못 들었어? 우리 때는 밥 갈다가 애 낳았다니까. 집에서 편안히 김장이나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징징댈 거면 끊어라. 이걸 어떡하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군요. 오늘 긴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던 게 떠올라서 막막했어요. 어머님을 막아줄 든든한 아군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미치겠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어머님이 도착하셨고 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님은 접이식 카트에 담아온 고춧가루와 양념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바닥에 펼쳐놨죠. 보기만 해도 어지럽고 강한 양념 냄새에 구토가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봐, 내가 너 임신했다고 징징댈 거 알고 양념은 미리 해왔다. 절인 배추에 잘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내 뺄 생각 말고 앉아. 어머님, 저 양념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라 속이 안 좋아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또 엄살은? 그럼 나더러 이 많은 걸 혼자 하라고? 이번만큼은 형님한테 시키셔도 되잖아요. 네? 이러다 저희 얘기 잘못되면 어떡해요? 뭐? 네 형님은 변호사라 바빠 죽겠는데 김장할 시간이 어딨어? 억울하면 너도 변호사 하지 그래. 그리고 네 애가 잘못되긴 뭘 잘못돼? 어차피 변호사가 낳는 애도 아닌데 태어나길 머리 나쁘게 태어날 거라. 뭘 그리 사서 걱정하냐고. 어머님의 폭언에 정신마저 아찔해졌어요. 그래, 차라리 톡이 올라오는 거 참고 빨리 끝내서 어머님을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제가 이걸 다 끝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건 참 아닌데 싶으면서도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김장 전 손을 씻고 오겠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아버님께 문자를 보냈죠.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계시니 도와달라고. 너무 간략한 문자라 죄송스러웠지만 그땐 예의고 뭐고 차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상태가 나쁜데 김장이라고 야무지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정말 이러다간 김치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달렸어요. 냄새 때문에 속은 안 좋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는 와중에 손길이 야무지지 못하다며 이어지는 어머님의 구박까지.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생각하며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나가보니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표정이 몹시 어두우셨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는데 설마 우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임신한 애를 데리고 김장을 해? 당신은 여자들 일에 좀 빠져요. 내가 시집살이 할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작은 며느리 시집살이는 왜 이렇게 두 눈 뜨고 못 봐? 남자들이 끼면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 몰라요? 사람이 나빠도 어떻게 이렇게 나빠? 작은 애도 남의 집 귀한 딸이야. 당신 아들들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홀몸도 아닌 애한테. 아버님이 생각보다 화를 크게 내셔서 저까지 살짝 당황했어요.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동공이 떨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얘 보고 임신을 하라고 강요를 했나? 왜 나한테 그래? 하여간 능력 없는 애들이 임신은 잘해요. 당신 진짜 말 조심 안 해? 내가 뭘요? 나는 집안 기강 세우려는 건데 큰며느리는 큰며느리 나름대로 큰일하니까 그만큼 대접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그럼 며느리 둘을 다 상전 모시듯하고 김장을 나 혼자 하라는 거야? 그놈의 김장? 김치야 사 먹으면 그만이지. 내가 작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 애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진 게 얘 탓이야? 형편 때문에 부모님 힘들게 안 하려고 상고 가서 취업한 게 얘 탓이냐고. 당신은 인생 살아보니 인생이 당신 뜻대로 되든? 왜 애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아버님, 전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도움 요청한 것 치곤 좀 민망한 말이긴 했지만 너무 역정을 내시는 바람에 말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역시 잔뜩 분노하셔서 뒷목을 잡으며 뭐라 대받아치려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어머님 앞에 던지셨어요. 당신 이거 기억해? 바닥에 떨어진 명함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운영하던 이삿짐센터 명함이었어요. 아버님, 이걸 왜? 어머님은 그 명함을 들여다보니 당연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셨죠. 기억하지 그럼 내가 못할까봐? 왜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님은 두 눈을 비비고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명함과 저를 번갈아 보던 어머님의 눈이 갑자기 커지셨어요. 설마 이분이 우리 사돈? 맞아. 예전에 내가 트럭 사고 냈을 때 합의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우리 사돈이었어. 세상에나? 나는 당신이 일을 처리해서 몰랐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상황 파악이 바로 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부모님 미담이 퍼지게 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저희 아버님이었던 거예요. 당시 형편이 어려워 트럭 운전 일을 하시며 남편 형제를 키우시던 아버님께서 사고를 내셨고 저희 부모님께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사고 비용을 다 처리하셨던 거예요. 그 일로 언젠가 돈을 모아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아버님께 저희 아버지가 명함을 주며 언제든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감동받은 아버님께서 그 일을 잊지 않고 마음의 빚으로 남겨두었다가 꽤 큰 금액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늦기 전에 명함 속 연락처로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돈과 이름이 비슷해서 설마 했었는데 약속 장소에 나온 저희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한바탕 흘리신 모양이었어요. 그 뒤에 제 문자를 받고 분노하신 아버님께서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는 어떡해 라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 손을 뿌리쳐버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을 생각해 간신히 참았어요. 내가 우리 집안 은인인 줄도 몰라보고 무슨 짓을. 그동안 미안했다 유나야. 내가 왜 그렇게 심술을 부렸는지 앞으로는 절대 힘들게 하지 않으마. 부모님께는 제발 이야기하지 말아주렴.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못 산다.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내가 사돈 뵙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당장 이것들 다 정리해서 따라 나와 얼른. 화가 잔뜩 나신 아버님이 김장하던 김치를 김치통에 담아 분류하고 남은 배추들과 재료들은 카트에 대충 실으셨어요. 이 몸으로 김장하느라 수고했으니 이건 너희 먹고 하던 것만 우리가 치우마. 다신 너희 시어머니가 나랑 지석이 눈 피해서 널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만약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네 시어머니를 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조심히 가세요 아버님. 시어머님은 아버님 손에 끌려나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 흘리시더군요. 아버님이 제대로 화나시면 정말 무섭다고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통쾌하더군요. 그러게 처음부터 잘해주진 못할 망정 괴롭히지는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사돈간 사이는 더 돈독해졌고 어머님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갑자기 돌변한 태도에 적응하는 것도 약간 고역이었지만 못살게 구실 때보다는 훨씬 살만하네요. 부모님께서 선량한 의도로 베풀었던 은혜가 돌고 돌아 이렇게 저를 구해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잘 풀린다는 말이 정말인가 봐요. 그 후로는 변호사 형님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답니다. 저도 곧 태어날 제 자식을 위해 앞으로 선행을 많이 쌓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켜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돌고 돌아올 선한 영향력을 위해 타인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엄마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근처에는 이모네도 있어서 이종 사촌들과도 왕래가 잦아 위로도 많이 받으며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죠.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혼을 하지 않고 이모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저를 키우는 걸 당신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모와 엄마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해외에 나가서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구입해가지고 오시곤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는 인지도가 낮았거든요. 엄마는 다른 나라 것과 엄마 회사 제품을 비교 연구하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죠. 저는 그런 엄마와 이모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 힘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녔죠. 그러다가 남편도 만났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엄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땠냐 하면 두 분의 회사가 자기 앞으로 넘어온다며 거짓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걸려서 저와 완전히 갈라선 거고요. 남편 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남편을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에는 남편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얼굴만 서로 아는 정도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다시 만나니 그럼에도 반갑게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고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복학한 선배들이 어렵기도 하고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울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나 남편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제게 꽤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데 전보다는 익숙해진 것도 있어서 표면상으로나마 친하게 지냈죠. 저는 적당히 이야기나 하다가 관계에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꽤나 저한테 적극적이었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와 여러 면에서 취향이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건 전부 남편이 제 취향을 조사해서 일부러 비슷하게 맞춘 거였더라고요. 이 인간은 적당히 먹고 살만한 집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편하게 사는 게 목표였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제가 남편 레이더에 걸려든 거였고요. 다시 생각해도 열받고 왜 저딴 인간인 걸 몰라봤나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사기꾼 같은 인간들한테 속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거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그 인간은 결혼하고부터 완전 사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고 아침에는 해장한다고 그 새벽부터 매운 닭발 같은 걸 시켜 먹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배달해주는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배달앱을 이용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점심 정도에나 주문해봤으니까요. 밤부터 오전 7시나 8시쯤까지 영업하는 야식당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는 혀가 꼬부러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윤지원, 너 어디 가서 나만한 남자 만날 수나 있겠어? 나랑 결혼한 거 너 진짜 안 긁은 복권 산 거다. 솔직히 나만한 남편이 어딨냐? 아무리 요새 결혼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해도 여자 30 넘으면 그건 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딱 나타난 거야. 너처럼 나이만 먹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여자한테 말이야. 나는 너 아니어도 더 어린 애랑 결혼할 수 있었다. 내가 다 너 불쌍해서 결혼해준 거다. 희생정신 발휘한 거라고.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짜증난다는데 이건 허구한 날 기분 나쁠 만만 해대는데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죠. 누가 희생정신 발휘하래. 내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들이대놓고 이제 와서 왜 맨날 사람 우습게 만들어? 술 먹고 들어와서는 할 말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뭐야? 나는 오빠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내가 열받아도 남편이니까 진심 어린 충고하는데 진짜 이렇게 살지 마. 인생 이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즐거움을 하라 말아야, 어? 마누라 됐다고 바가지 붙어 굽는 거냐? 이게 아주 실혼초부터 할 짓이 없어서
남편한테 잔소리나고 말이야. 그럼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막말하는데? 신혼 초부터 왜 이래? 오빠 이런 사람이라는 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이야. 아니,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 해장한다고 배달 주문하는 남편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아내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전부 고깝게 들었고 저를 무시하는 말들도 심해져서 사이가 점점 나빠졌어요. 게다가 정말 시댁은 집안이 어떻게 된 집안인지 참 이상하더군요. 남편은 어쩌다 술 안 마시고 일찍 오면 자기 또래 사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술판을 벌였는데요. 그 나이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3명 정도가 고정 멤버로 오고 한두 명이 가끔 오곤 했거든요. 어쩌다 오는 2명은 직장이 있어서 그런지 좀 어울리는 척만 하다가 갔어요. 저한테 실례 많았다,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고정 멤버 셋은 정말 진상도 그런 진상들이 없었어요. 아무튼 남편하고 그 사촌들은 누가 들어도 한심한 소리들만 했어요. 아, 나 진짜 이번에 주식 잘못 물려서 완전 거지야.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PC방에서 자잖아. 니네 집에서 자고 가도 되지? 그래, 오늘은 자고 가. 근데 너 진짜 주식 소질 없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찾아봐. 그것 때문에 고깃집 하던 것도 날렸잖아.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사촌더러 자고 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속으로 화를 삭혀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행시를 준비한다고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고 남편이 술 마시자고 하면 바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맨날 할 일 없이 있다가 가끔 물류센터에 알바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제 남편을 엄청 부러워하더군요. 죄식이 이 자식 아주 얼굴이 폈어. 결혼하니까 좋냐? 네 마누라는 말도 없고 조용하니 좋을 만하네. 우리 마누라는 말도 마라. 그 옆에 애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어. 그런 말 마라. 니네 있을 때만 얌전한 척해. 진짜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 사람 돌겠다니까. 남편이나 같이 모이는 사촌들이나 한결같이 자기 잘못은 생각 못하고 상대만 안 좋게 보는 게 참 웃기더군요. 한 번은 퇴근 무렵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약 먹고 혼자 누워있는데 남편이 8시쯤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지 사촌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남자 넷이 술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면서 보지도 않는 TV까지 큰 소리로 켜놓으니 머리가 막 울리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 한마디 했어요. 죄송한데 오늘은 이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자려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남자들 목소리에 TV 소리까지 섞여서 머리가 막 울리고요. 야, 네가 아프다고 애들 무안하게 이러면 어떡하냐?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오빠가 빨리 보내. 나 이제 얌전한 척 안 하고 바가지 좀 긁어야겠어. 제 말에 움찔한 사촌들은 입을 딱 다물고 집을 나갔고 남편은 자기 손님들한테 무안을 줬다며 방방 뛰었어요. 윤지연, 너 진짜 남편을 물러보는구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애들을 내몰아. 네가 아픈 게 그렇게 대단해? 와, 이건 뭐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 아니,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알아서 친구들 내보내고 날 걱정해줘야 정상 아니야? 이건 안에서 다 들리는 거 뻔히 알면서 흠잡지 못해 난리야. 아니, 나랑 연애할 때 김재식은 어디 간 거야? 그때 나랑 같이 영화 보고 감상 이야기하고 미술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던 사람은 어디 있고 이렇게 맨날 술판에 쌍스러운 말만 하냐고. 사내 놈이 미술 전시회 진심으로 좋아서 가는 놈이 몇이나 되겠냐? 그거야 사귈 때니까 그런 거고 이제는 편하게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결혼해서까지 너한테 맞춰서 영화 보러 쪼르르 다니고 카페 가서 오글거리게 커피에 케이크 먹고 그래야겠냐? 나는 이제 나답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사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았어? 쟤들은 나 어릴 때부터 영혼의 단짝들이라고. 와, 아내가 아프다는데도 자기 친한 사촌들 보냈다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진짜 열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걸 찐으로 느껴버린 거죠. 남편의 사촌들은 결혼식 때에나 봤지 그전에는 저한테 소개해주지도 않았어요. 영혼의 단짝이라고 그렇게 몰려다녔으면서 저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남편도 제가 싫어할 걸 알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 나를 속였다는 게 분명해졌고 저의 화는 점차 분노로 바뀌었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엄마도 그렇고 이모 식구들도 얼마나 속상해할지 상상이 가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일단 이 남자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생활 패턴을 바꾸자고 하던지 서로 조금씩이라도 맞춰가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고집불통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이게 편해.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마누라야? 난 술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무엇보다 내 사촌들이 좋아. 아니,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면 왜 살아? 돈은 뭐하러 벌고 뭐하러 스트레스 견디며 회사를 다녀. 술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매일이잖아. 늦는 날 아니면 사촌들하고 집에서 술 파티고 거기다 하루 걸러 해장한다고 배달 주문시키고 한 달 생활비 절반은 오빠랑 그 사촌들 술 마시고 배달비야. 오빠, 솔직히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수준 아니야? 야, 뭐가 어쩌고 저째? 알코올 중독? 너 말 다 했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거 봤냐? 너 아주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잡겠어.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니? 넌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주 악담을 퍼붓지 그래. 남도 안 하는 말을 하는 게 마누라야? 너 내 사촌들 오는 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나가서 네 친구들 안 만나냐? 네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 형 안 보고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은근슬쩍 우리 친척들 와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걔들 일주일에 많이 와봤자 3번이야. 평소에는 2번, 적게 오면 1번이고. 그리고 밖에서 먹는 술은 순전히 내 용돈으로 사 먹는데 꼭 내가 생활비 다 쓰는 것처럼 말한다? 일주일에 2번 어떤 친척이 술 마시고 밤새 놀겠다고 신혼집에를 와. 오빠는 나랑 살려고 결혼했어. 아니면 신혼집 마련해서 사촌들 불러서 놀려고 결혼했어? 같이 사는 사람은 나야. 같이 사는 사람이 불편하고 생활비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맞추려고 해야 부부 아니야? 내 친구들 말하는데 내가 친구들 데려와서 오빠처럼 그렇게 놀았어? 자꾸 오빠 기준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배려 좀 하자고. 배려란다. 얘 진짜 웃기네. 넌 무슨 가족 간에 그런 걸 따져. 아, 정말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럼 너도 네 친구 데려와. 밤새서 놀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오빠 사촌들은 어떻게 매일 와서 얻어먹기만 하고 가? 한 번도 자기들이 뭘 사오거나 음식 시킬 때 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방에 있다고 모르는 줄 알아? 맨날 오빠 휴대폰으로 계산되는 거 알아. 나랑 오빠가 배달앱에 같이 등록한 생활비 카드로 쓰잖아. 넌 친척들 와서 밥 먹는 걸 밥값 내라고 해? 이게 그냥 와서 좀 놀다가 밥 먹고 가는 수준이 아니잖아. 야,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돈 내야지. 일정한 수입도 없는 애들한테 매정하게 오늘은 네가 내고 다음에는 제가 내고 그래야겠냐? 오빠 진짜 나랑 우리 집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빠 사촌들만 생각할 거야?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만 됐고 남편은 완전 일방 통로로만 뚫린 사람 같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생 사람이 저러지는 않겠지 라며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촌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가정을 챙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촌들도 평생 저렇게 놀고 먹고 살지는 않을 거고 와이프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돈벌이를 하는 날이 오면 바빠지니 못 만나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취직을 하려니 했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정말 바빠지게 됐어요. 저희 팀이 맡은 프로젝트가 꼭 통과돼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근을 하고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와야 할 때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그 사촌들이 그날따라 더 심하게 떠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해서 일거리를 들고 도로 회사로 가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집에는 절대 일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촌들 술 마시고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는 걸 듣는 것보다 100배 나았어요. 근데 아내한테 쫓겨나서 PC방 전전한다던 사촌이 아내 몰래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하고 걸려서 이혼이 코앞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혹시 남편이 그 사람을 집에 들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오빠, 그 남식이라는 사촌 이혼한다며? 그 사람 갈 데 없다고 막 집에 들이고 하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안색을 싹 바꾸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너 내 사촌은 뭐 시댁 식구로 치지도 않는다는 거냐? 어디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리고 그 사람? 와, 진짜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남식이 영식이 정식이 와도 너 제대로 인사 한 번을 안 하는 거 나 다 눈 감았는데 이제는 아주 무슨 거렁뱅이 취급을 하려고 드네? 와서 술 심부름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뭐가 어쩌고 저째? 아니, 내가 왜 오빠랑 사촌들 술 먹는데 술 심부름을 해야 돼? 오빠는 오빠 와이프가 옆에서 술 심부름이나 하면 좋겠어? 안 될 건 또 뭐냐고. 그리고 내가 걔를 집에 부르든 데리고 나가든 신경 꺼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령하지 말라고. 이런 말조차 명령이라며 저를 윽박지르기만 하니 저는 일상의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됐고 불면증에 위궤양까지 생겨서 계속 고생이었어요. 거기에 시댁은 제가 아버지가 없이 엄마 밑에서 컸다고 걸핏하면 애비 없이 커서 뭘 모른다며 저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이모가 명절이라고 시댁에 고급 한우 세트에 자연산 전복에 민어 세트를 보낸 걸 보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이런 걸 줄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셔야 하나? 너무 속상했어요. 시댁은 그런 걸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저희 친정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남편한테 새 차를 뽑아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 오빠 차 산 거 1년도 안 됐대. 그러니까 절대 사주지 마. 알았지?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튼 해주지 마. 해주려면 그냥 딴 거 해주든가.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한테 남편과 시댁에 대해 솔직히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의 실체를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제가 겪어봤으니 너무 잘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언젠가는 엄마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고 또 더 큰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분명 엄마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운다는 심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남편 차 사주지 말라고 하니 엄마는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알리지 않고 남편을 불러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사주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시계를 사주셨더라고요. 그래놓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김서방 밥도 사 먹이고 요즘 젊은 남자들 좋아하는 시계도 선물했으니 너한테도 잘할 거다. 엄마, 돈 아깝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진짜 돈 아깝다. 돈 아깝게 뭐가 아까워. 나는 너만 잘 살면 괜찮아. 우리 딸한테만 잘하면 나는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저는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속았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알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사준 시계를 차고서는 얼굴이 아주 해볼쭉해졌더라고요. 야, 니네 친정 그 회사 엄청 작은 데 아니냐? 근데 매출은 괜찮아? 장모님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보면 꽤 버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아,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저는 그러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인간이 그 후에 저희 엄마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야, 지원아, 니네 엄마 회사 작은 게 아니네. 장모님이 대표고 이모님이 이사해.
화장품 종류도 꽤 되네. 회사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브랜드 다 알더라.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유감이네. 저는 빈정거리면서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회사를 무시하고 쳐주지도 않더니 탄탄하고 괜찮다는 걸 알더니 노골적으로 회사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역겹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라는 놈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사촌들은 물론이고 동창들한테도 자기가 땡땡땡 코스메틱의 후계자라며 거드름을 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명함까지 팠다네요. 저는 그걸 친한 동창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촌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길래 슬쩍 떠보았죠. 아니 재수씨, 아니 형수님이라고 할까요? 나름 기업가 집안이었네. 아니 우리는 그저 그런 영세업체인 줄 알았지. 제식이 진짜 로또 맞았네.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했던 게 떠올랐어요. 이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사람을 평가할 줄 모르는구나 싶었고 진짜 남편한테서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했던 건 그날 밤에 남편이 처음 보는 외제차를 끌고 집에 온 거였어요. 새 차를 뽑은 거죠. 그것도 저희 생활비 카드로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차를 뽑아? 지금 타는 차도 1년밖에 안 됐다며.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 차를 그것도 생활비 카드로 뽑아? 지원아, 나는 네 이름으로 된 카드로 생활비 카드 하자고 할 때 끼케야 몇백의 한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니? 아, 모자라는 건 통장에서 인출해서 직접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 쓸 거는 내 카드로 해. 카드 줄게. 와, 진짜 미쳤구나. 당장 물리고 와. 아니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인데 어떻게 다른 월급쟁이들하고 같은 차를 끌고 다니라고 해. 사람은 자기 위치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너도 참 너다. 니네 친정 그렇게 돈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착각해서 널 구멍가게 딸 취급했잖아. 누가 무슨 후계자라는 거야. 오빠가? 오빠가 우리 엄마 회사 후계자라고? 와, 진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웃기지 마. 그 회사에 이미 우리 이종사촌 오빠도 있어. 그런데 오빠처럼 화장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 해? 나 네 남편이잖아. 남편이면 웬만한 이사 자리는 줘야지. 나 너도 그 회사 들어갈 거 다 알아.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 홍보팀에서 홍보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아무튼 나는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에 어울리게 하고 다닐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맞다. 그 회사에 남식이랑 정식이 자리 좀 알아봐.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돈도 벌게 해주고 번듯한 자리 하나는 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남편 멱살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방심하고 있던 남편은 눈 깜짝할 새에 밖으로 밀려서 뒤로 나자빠졌고요. 야, 너 당장 그 차 도로 물리고 와. 아니면 너 진짜 뜨거운 맛 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그 차가 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라고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야, 네가 지금 나를 쳤어? 이게 마누라가 남편한테 할 짓이야? 그리고 왜 차를 물려? 내가 지금까지도 니네 회사 그렇게 잘 되는 줄 모르고 속고 살았는데 그것만도 열받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준다고? 와, 나 진짜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경찰 불러. 여기요. 누가 112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 어디 시끄럽게 굴어봐. 나는 너 사기죄로 유치장 쳐넣을 거야. 너 우리 엄마 회사 명함 파서 네가 임원인 척하고 다닌다며? 나는 듣는 기가 없는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너나 니네 집안 인간들이나 똑같이 우리 친정 우습게 봤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나 신고하면 나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아파트에 쫙 다 알려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자 남편은 나를 무슨 귀신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여지껏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속상해도 최대한 목소리 낮춰서 이야기하려고 했고 이렇게까지 악에 바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제야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곳하게 변했어요. 지원아, 진정해봐. 그 명함은 나도 어차피 장모님 회사 들어갈 테니 조금 일찍 만든 것뿐이야. 내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어? 나도 지금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고. 미래도 없이 남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내 에너지 다 뺏기는 건데 장모님 사업이라면 얘기가 다르잖아. 결국 우리 거가 되는 건데 안 그래? 야, 이 미친놈아. 누가 매일 너처럼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를 뽑냐? 우리 엄마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이모는 뭐 이사라는 직책 장식으로 달고 있는 줄 알고? 화장품 사업에 화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남의 사업 우습게 보고 망치려 들어. 망치다니, 그건 아니지. 나는 이게 다 장모님 사업 더 크게 키우고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야, 생활비 털어서 외제차 사고 가짜 명함 뿌리고 다니는 게 잘하는 거야? 자꾸 그것만 갖고 걸고 넘어지지 말고 내 사회 경력을 보라고. 나 그동안 회사 다닌 거 있잖아. 너 회사 얘기하니 나도 한마디 할게. 나 동창한테 들었는데 너 회사에서 해고 명단에 있다더라. 하도 술 처먹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와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대.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에 회사에서도 쫓겨났다며. 그래놓고 어떻게 운 좋게 또 회사는 들어갔네. 그래놓고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 보니 넌 구제불능이야. 아닌 게 아니라 동창들이 남편 가짜 명함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엉망인지를 이야기해줬어요. 동창 중에 한 명이 남편하고 전 회사를 같이 다녀서 지금 상황도 듣는다며 전해줬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결혼하고 사는 것 같다고 웬만하면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더군요. 저는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편하고 잘 말해볼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화장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면 엄마한테 잘 말해서 회사에 일하게 해볼까도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인간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는 막장이었어요. 우리 집이 큰 부자가 아닌 줄 알았을 때는 무시했다가 돈 좀 있는 거 알고는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니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 짐을 되는 대로 싸서 아파트 1층까지 옮겨서 주차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도 안 했죠. 남의 눈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화가 나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우리 엄마 이름 팔아서 만든 명함부터 버려. 그리고 이 차 물리던지 아니면 네 돈으로 갚아.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마누라 이름으로 낸 생활비 카드에 통장에 돈까지 다 털어서 자기 차를 사? 그러자 사람들이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남편은 수군대는 사람을 보고 대충 자기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저 역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갔죠. 엄마, 나 정말 미안한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놀란 엄마는 저를 진정시킨 다음 이모를 불렀고 저는 두 분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다 밝혔어요. 두 분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생각한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는 네가 힘들게 사는 게 더 싫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 네가 나 아니면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모도 속상해서 옆에서 눈물을 찍어내셨죠. 내 그놈의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승우 불러다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리 알아. 두 분은 저한테 고생 많이 했다며 위로를 해주셨고 저는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마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자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혼이라니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더니 이런 걸 진짜 저지르면 어떡해? 나는 너 기분 풀리면 돌아오려니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보내서 사람을 놀래키면 어떡해? 지원아, 너 이것도
나 한번 엿먹어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 네 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네가 그 나이에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면 인생 뭐가 되겠냐?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자빠졌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니까 네 걱정이나 해. 그러고 전화를 끊자 이 인간은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은 안 된다는 둥, 다시 생각해보라는 둥, 앞으로 잘해보자는 둥, 씨알도 안 먹힌 말들이었어요. 너란 인간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믿겠니? 너는 그냥 딱 네 수준에 맞는 사촌들하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살아. 나보다도 네 사촌들 먼저 챙기던 놈이 너야. 나 진짜 니네 기분 나쁜 집안 식구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니네 엄마 아빠도 우리 집 우습게 알고 나 얼마나 무시했는데 너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진심을 무시했고 동창들 중에서도 너 어떤 인간인지 알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알아. 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땠는지 다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너 동창에 발도 못 붙일걸? 만약 네가 나와도 나부터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혼은 안 된다며 아주 땡깡을 피웠어요. 지원아, 제발 나 한 번만 더 믿어봐. 나 전에 회사에서 뭐 어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모함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도 회사에서 질투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무섭게 뒷담화하는데 내가 그런 거에 당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진짜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도 회사에서 이혼녀로 소문나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남편이 회사까지 쫓아와서 이혼 문제로 다투는 거 지금도 다 보는데 누가 너를 좋게 보겠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 물먹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구나. 그래, 잘 됐다. 나 지금 네가 한 말 다 녹음했거든. 이거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 이혼녀 따위에 단어 쓰면서 나나 돌싱인 여자들 전부 후려친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해? 네가 들었어? 너 내가 우리 팀 사람들한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할 거야. 그리고 모함? 야, 네가 매일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모함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이게 아닌데. 아씨, 윤주원, 너 원래 이렇게 말 세게 하고 안 밀리는 애였냐? 진짜 계산 바뀐대. 라더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한마디로 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 제가 별말 못하고 자기한테 끌려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당황한 거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사무실에 들어와도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엄마한테까지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저희 이혼 못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합니까?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혼을 장난처럼 말하는 건 아니죠. 장모님이라도 옆에서 지원이 마음 잡아주세요. 지금부터가 결혼 생활 시작인 거잖아요. 6개월도 안 살고 이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엄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돼? 케찹 아닌 인간들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맞지. 자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회사에서도 말썽이 많다며. 그렇게 매일 사는데 무슨 일을 제정신으로 하겠어?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자기 딸이 매일 남편하고 그 사촌들 술 퍼마시고 잡소리하는 소리에 시달리는 걸 그냥 두나.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저 이제 지원이 잘해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장모님. 그렇게는 못하겠네. 자네가 내 사업 우습게 보고 지원이 무시하다가 돈 좀 있는 거 알고 태도 바꾸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돈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절대 안 믿어. 처음 결혼시킬 때도 너나 니네 집이 다 마음에 들어서 시킨 거 아니야? 지원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집안이 좀 빠지고 우리 딸보다 못한 회사 다녀도 인생에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 오히려 지들이 우리 딸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더는 자네랑 할 얘기 없으니 당장 돌아가. 아니요, 저 못 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원이랑 다시 살라고 할 때까지 저 절대 못 가요. 그러자 엄마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나야. 승호랑 같이 좀 와. 다른 애들도 데려오면 좋고. 엄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종 사촌 오빠와 언니들을 부른 거였어요.
잠시 후 이모 가족이 도착했고 승우 오빠가 남편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세우자 남편은 말 그대로 다리를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도 그럴 게 승우 오빠가 덩치도 좋고 학기도 유단자여서 정말 포스가 무서웠거든요. 너 진짜 혼나고 싶냐? 위조 명함으로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안 나가면 진짜 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나가. 언니들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위로해줬고 거실에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승우 오빠가 남편을 혼냈어요. 이런 썩을 자식, 감히 우리 조카를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 나한테 오늘 정말 죽어볼래? 이모가 난리를 치자 그제야 남편은 싹싹 빌었다고 해요. 그러는 걸 승우 오빠가 한 손으로 거의 들다시피 해서 밖으로 내쫓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6개월의 소송 끝에 저의 승소로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이 끝났어요. 남편은 차 산 거에 그동안 생활비로 술 마신 돈까지 저한테 갚게 됐죠. 거기에 위자료는 또 따라왔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 남편에게 사기죄로 고소한 게 있어서 남편은 그 재판도 계속 받아야 했어요. 그 재판은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모 말로는 남편이 벌금형을 물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져서 안 그래도 해고 대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줄 위자료에 차값에 생활비까지 물어내야 되는 남편은 수도권에서 취직이 되지 않아 지방의 어느 작은 영세업체에 취직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더군요. 저를 속이고 저희 엄마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니 그 정도 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댁에서는 여자 잘못 만나서 신세 망쳤다며 제 욕을 한다길래 제가 한번 전화해서 그런 말 한 번 더 들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는 아무 말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저도 이혼 소송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다가 얼마 전부터 엄마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